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보궐선거 참패로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어제 4시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단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간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총선에 만약 지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라는 배수진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4시간 가까이 진행됐던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주요 현안은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여부였습니다. 대다수가 비대위 전환보다는 김 대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변호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총 20여 명이 발언에 나섰고 김 대표 사퇴를 요구한 건 최재형 의원 1명에 그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의원들은 수도권 위기론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위기의 본질이 뭔지 진단하고 그리고 대책을 만들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비대위원회에 준하는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 김 대표는 2기 지도부 인선에 대해 비주류를 발탁하는 탕평 인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는 통합형 그리고 수도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진 배치된 형태가 될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총선에 패배할 경우 정계 은퇴로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 수도권 참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강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김기현 대표를 내리고 비대위로 간다? 여기에는 또 무리가 따른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결론 조선일보 1면 기사로 보시겠습니다. 자, 여당 한밤의 의총서 김기현 거취 경론. 하지만 김기현 대표 총선에 지면 정계 은퇴하겠다라는 말로 당분간 계속 가겠다로 정리가 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가 김태우 후보를 무리하게 공천해서 참패를 초래했다라면서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대다수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단은 이른바 질서 있는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당의 관계가 지금처럼 가서 되겠느냐라는 지적입니다. 누가 쓴소리를 하겠느냐. 자, 충성스러운 반대가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여의도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무려 50일 만에 열린 선거법 재판에는 국정감사 참석 때문에 법정에 못 나간다라고 하면서 법정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국정감사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은 당무에 복귀를 할지 또 내일 재판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일단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 뭐 조금 유리하다 아니면은 이 국면을 전환한다 이런 거에는 참석을 하는데 좀 불리하다 싶은 거는 안 나간다. 선택적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국회 본회의에 나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물론 뭐 본회의에 나가서 투표하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예. 그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도요 지원 유세에 나서서 연설을 하면 물론 뭐 작은 목소리로 연설을 했다고 하지만 상당한 에너지가 소요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걸 다 했는데 그러나 재판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가서 뭐 8시간 훨씬 넘게
그 본인의 항변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다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못 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 일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예. 그러니까 이제 내일 또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재판과도 관련이 있고 지금 본인이 얘기했듯이 당무는 사실상 다 보고 있어요. 뭐 홍익표 원내대표로부터도 뭐 보고받을 거 다 보고받고 뭐 강서구청장 지원 유세도 하고 예. 뭐 사무총장으로부터도 보고받고 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무에 복귀하느냐 안 하느냐는 형식적인 측면이 중요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당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아까 개인적 관측을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판 일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적 그 저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재판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관측합니다. 신 의원님 짧게요. 그 네. 출석하지 않은 그 재판이 선거법 재판이고 안 그래도 그 선거법 재판은 지금 1년 안에 끝내야 된다고 강행 규정도 있는데 그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안 나가면서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이재명 대표 멘트 나왔지만 단식하면서 주어진 역할 포기하지 않겠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겠다 했는데요. 한 가지를 숨겼어요. 뭐냐 하면은 그 20며칠 동안 단식하면서 재판 3개를 건너뛰었습니다. 예. 선거법 재판 2번, 대장동 재판 1번, 재판 3번을 건너뛰었어요. 일반인들 같으면요. 그러면 강제 구인장 아마 그 발부되고 뭐 할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구속 위기를 면한 이재명 대표의 장명 과제는 뭐냐? 공직선거법 1심 판결 결과가 내년 총선 전에 나오지 않도록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다. 지연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거 다 끝나고 나서도 지난주 금요일에 또 선거법 재판 한번 멋대로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감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근데 국감장에도 안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요. 일반인으로서는 그 상상하기 힘든 거의 사법부를 가지고 쥐락펴락하는 이런 수준이 돼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짧게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반론 드릴 건 없고요. 13일 날 이제 선거법 재판 때문에 재판에 나가야 되는데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게 되게 통보가 된 상황이고 그날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강 상태가 국감장에도 나갈 정도의 뭐 그런 것이 안 된다는 판단으로 다시 이제 집으로 들어간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께서는 이렇게 보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번 한두 번 정도는 그런 단식의 영향, 후유증으로 뭐 건강이 안 좋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판 일정을 고의로 지연하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국민께서 판단하시게 된다면 정말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민주당에게 기회를 한번 주신 이런 국민들의 판단이 또 심판이 민주당으로 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는 뭐 그런 어떤 당의 대표로서 당의 관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어떤 눈높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국민께서 하시지 않도록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에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자,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어요? 예, 오늘 오전 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대표 오늘도 복귀는 어려울 거다. 지금 이 대표 측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전혀 외부 일정을 하지 않고요. 집 안에서 머물면서 이제 전화나 문자로 당 이제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는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오늘 그 10시에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결국 불참할 것 같다고 하고요. 지금 다만 이제 계속 말씀 주시는 내일 재판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양해를 해주지 않는다면 출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고 처음 모습을 보이는 장소가 아마 내일 법원이 될 가능성이 지금까지로는 가장 높아 보입니다. 여의도가 아니라 법원일 가능성이 예. 크다. 자,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가 제일 지금 어떤 현안이 쌓여 있길래 당무 복귀가 시급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일보 오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르면 오늘 당무 복귀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저희 최지원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오늘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청장 선거였습니다만 선거에 이겼잖아요.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이제 이재명 리더십은 확고해졌습니다. 적어도 당내에서는. 그렇다면 이 당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 자, 일부 지금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까지 끌고 갈 것인가? 가결 5인방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여러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일 궁금한 거 가결파 5인방입니다. 저희들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참고로 지목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뭐 그렇다고 100% 했다, 가결을 했다 이렇게 또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뭐 김종민 의원이라든가 서른 의원, 자 이상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 이 5사람 이 정확히는 이재명 대표가 뭐 구속돼야 된다 이렇게 한 분들은 아니에요. 가서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해라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처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구청장 선거 막판에 가서 작은 차이를 우리 극복하고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 메시지 이후에 정청래 의원, 소위 뭐 외상값을 받아야 된다라고까지 했던 정청래 의원의 메시지도 달라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이런 가결파 소위라고 하는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나 이런 말들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다만 당원들이 징계 청원을 한 것이 5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부가 공식 답변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당의 윤리심판원에 예를 들어 넘겨졌을 때 어떤 판결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남아있는 것이지. 그렇죠. 당 지도부의 그 의견은 이재명 대표의 통합의 메시지 이후에 과거와는 좀 확연히 달라진 뭐 이런 측면이 있다. 뭐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외상값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외상값이라는 건 언제든지 갚아야 되겠죠. 예. 그게 외상값인데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제 공천과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뭐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저 이해찬 대표 때 만들어진 시스템 공천의 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당 대표 개인의 의견이 어떻게 좌지우지해서 유불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닙니다. 워낙 다양한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상값은 그냥 외상으로 남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철학적 문제인데요. 외상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외상을 진 거냐? 무엇이 해당 행위인가라는 무엇이 정의인가 뭐라는 책 제목처럼 무엇이 과연 해당 행위인가? 이분들의 선택이 해당 행위였느냐? 자, 영장실질심사 받으라고 했던 게 그게 해당 행위이냐? 이 부분에 대한 철학적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뭐 그 가결파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데 마치 포용하고 화합하는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못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입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했고 거기에 따라서 처신하라. 이게 가결파 의원들의 그 투표 행위였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결 찍었는지도 모르고요. 이게 헌법과 국회법의 그 자유투표 그 정신에도 어긋나고요. 만약에 가결표를 찍었다 해서 무슨 징계를 하잖아요. 이거 바로요. 그 행정소송 뭐 가처분 효력정지 뭐 이런 거 하면 저는 그 다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말이 안 되는 거를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았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다음에 당론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런 식의 그 징계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국회법의 그 자유투표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역으로 되치기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고 결국 이제 나중에 공천 때 좀 손 좀 보겠다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또 하나가 이제 아까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재판 출석 여부인데 최주영 기자, 아까 그러니까 오늘 당무는 좀 힘들어도 내일 재판은 참석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재판부가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원래 이전에는 그 연기 요청서를 한 차례 이제 내기도 했잖아요. 단식 이후에 재판 출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도 신청을 해서 지금 연기를 기대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판부가 좀 양해해 주십사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어허.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아마 그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이 지금 17일과 20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 이
정진상 전 실장의 배임 또 이해충돌 방지법 혐의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피고인이기도 한 이 대표가 원칙적으로는 본격적인 공판엔 나와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불참을 하게 될 경우엔 서면 등으로 사유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데 이 미리 사유서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대표 측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양해가 안 구해지면 내일 재판은 나간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재판이 앞으로 줄줄이 예고돼 있고 재판도 지금 그게 그 재판이었어? 막 지금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이 이 가장 쟁점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지금 백현동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백현동 사건 자체가 아니라 물론 백현동 사건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 김인섭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무원이 나왔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이게 심상치 않대요. 왜? 그 공무원의 발언. 옛날에 감사원 감사 내용을 보면요. 그 감사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제 라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종상향 해주고 임대 아파트 100%가 갑자기 확 줄어들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즘 공무원들이 뭐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중간에 결제 라인에 있었던 과장이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제 라인에서 빠집니다. 그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공무원들이 압박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이 주장부터 들어보시죠.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준 거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선거 직전에.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 1년 안에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고 있어서가 문제가 되는데 자, 이 재판에 나온 공무원이요. 성남시 공무원인데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창업을 했던 사람, 압박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제일 피부로 느꼈을 텐데 뭐라고 했을까요? 조선일보 신면입니다. 자, 성남시 공무원들 이재명 불리한 법정 증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전 실무자들은 시장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국토부가 하라 마라 하겠습니까? 협박은 없었습니다. 이런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게 뭐 사실인 것 같고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은 주무과장이에요. 백현동, 대장동 이 주택과장, 주무과장이고요. 나중에 국토부에 그것까지 질의를 합니다. 성남시청에서요. 이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성남시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지 묻습니다. 예. 답변이 옵니다. 그 성남시 당신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다. 이 답변까지 받았고 협박받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저 판넬 들고 저기 하는 거는 이제 국정감사 때 저 발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허위사실이라는 건 거의 명백해진 거예요. 근데 저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직선거법 재판 말이죠. 작년 9월 8일에 기소가 돼가지고요. 공직선거법 270조 보면은 선거사법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1심은 6개월 내, 2심, 3심은 각각 3개월 내. 그러니까 3심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1년 내로 끝나게 돼 있는데 예. 지금 1년 내로 끝나려면요. 지난달 9월 7일에 다 끝났어야 돼요. 근데 지금 13개월이 더 지났는데 1심 판결도 안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 저는 이런 재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판장이 누구냐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인데요. 지금 많은 법조인들 얘기 제가 종합해 보니까요. 법관 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 왜? 법관의 직무를 게을리한 거거든요. 강행 규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지난달 뭐 단식한다고 2번씩이나 또 봐주고 요번에 또 뭐 무단으로 안 나왔는데 그것도 또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백현동 이거는요 심리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김문기 씨 그것도 마무리가 안 됐고 김문기 씨 모른다 거짓말도 마무리가 이제 거의 되는 단계고 백현동은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근데 이 김인섭 씨 사건은
그 이재명 그 선거법 기소된 것보다 훨씬 늦게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선거법처럼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이 없는 재판입니다. 지금 그게 더 빨라요. 그게 더 빨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뭐 다들 아는 얘기지만 이런 그 재판은요 정말 처음 봅니다. 그러면 그 아까 증언을 했던 그 과장이 김인섭 재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나중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도 비슷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축축 늘어지면요. 그 강규태 부장판사가 왜 작년 2월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왔어요. 보통 판사가요. 한 근무지에서 2년 근무하면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내년 2월이면요. 딴 데로 옮겨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 아마도 1심 판결, 이거 유죄를 때리자니 어떻고 무죄를 때리자니 어떻고 골치 아프면요. 안 하고 나서 그냥 딴 데로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금 이런 정도로 참담한 실상입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조차도 못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걸 뭐 제가 전망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문제인데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인섭 재판에서 그 주무 과장이 뭐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그 당시에 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압박하고 결재를 해서 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토부에 협박이나 압박이 있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문제 아니겠어요? 이재명 시장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재하셨던 여러 가지 경제 관련 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빨리 서둘러라라고 하면서 그 공문에 보면 지금 얘기했던 성남시의 한국식품연구원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문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시장 입장으로서는 그 여러 차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압박을 느꼈다, 협박으로 느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이제 고 과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최 의원님. 근데 네. 그때 그러면 국토부가 성남시에게만 그런 요구를 했느냐? 20여 개 지방자치단체한테 다 비슷한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협박받았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국토부 공문에 보면요. 예. 귀시가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뭘 협박을 하죠? 무슨 국토부가 폭력배입니까? 협박한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요구를 하는 걸 협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 단어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귀시가 적의 판단을 하라고 그랬고 실질적으로 국토부가 2단계 상향을 성남시에 요구를 했어요.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 거부했어요. 그렇죠? 다 거부하고 나서 적의 판단을 하라고 했더니 김인섭 씨를 시행업자가 영입하고 난 뒤에 4단계를 상향해 줬어요. 그러면 박근혜 국토부가 설령 이재명 시장의 주장처럼 협박을 했다고 할지라도 2단계 올려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4단계 올려줬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성남시 공무원들이 뭐 그런 걸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압박을 받아서 해줬다 이렇게 한 증언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 그 증언이 있습니다. 예. 실제 그걸 해줄 수 없다고 사인을 안 한 공무원은 좌천을 당했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실제 그걸 해준 공무원이 또 법정 증언을 아마 곧 하게 될 겁니다. 예. 검찰에서는 이미 진술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앞으로 백현동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내용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법원에 가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런 화환이 온대요. 자, 아니 무슨 근조화환 같은데 최지원 기자, 저게 뭐예요? 네, 저게 지금 서초구 대법원 청사 후문 주변에 근조 화환이 내걸린 건데 무려 196개라고 하고요. 그 늘어선 길이만 400m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오호.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극우 시민단체들이 세워놓은 건데 그 판사를 비판하는 거군요. 네, 판사 비판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기울어진 사법부 정상화, 중대범죄인 이재명 구속 이런 비판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를 향해서
욕설이나 비속어 같은 문구를 넣은 근조 화환이 넘쳐났습니다. 이 화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관리를 하는데 이 보수단체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9일까지 한 달 동안 이 서초역 인근에 집회 신고를 해놓고 집회를 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글쎄요. 뭐 판결에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앞으로 저렇게 근조 화환까지 온다.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판사의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주에 가까운, 아까 뭐 사형이라는 말까지 있었잖아요.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는 거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협박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조선일보도 사설을 통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법부를 향한 공격에 앞장섰던 건 민주당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김경수 전 지사 유죄 선고 났자 그때 어떻게 했죠? 민주당의 주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의 그 열등감이니까 저는 그러니까 부족한 논리를 짜집기 한 증거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그 주관적 해석이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단순 비서가 아니라 수행 비서로 아주 밀착마크한 케이스고. 그만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마음에 들어했고 네. 옆에 두고 싶었던 그런 판사였다는 겁니다. 예. 자, 사법부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저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구속영장 기각된 건데 무죄도 아니고 영장 기각됐다는 이유로 저렇게 근조화환 보내면서 사법 시스템을 조롱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저렇게 그냥 뭐 저주의 막말을 쏟아붓고 하는데 절대 찬성할 수가 없죠. 그러나 판사의 판결문 이것도 공적인 그 평가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허. 예를 들어서 기자가 허위 기사, 가짜 뉴스 쓰면은 그 기자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 평가가 따르지 않습니까? 교수가 엉터리 논문 쓰면은 거기에 대한 사회적 평가 따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그 대정부 질문 가갖고 이상한 헛소리나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회적 평가 따르지 않습니까? 판사가 이상한 판결문을 쓰면 거기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유창훈 부장판사의 그 판결문은요, 법리 이전에 기초적인 논리가 저는 안 돼 있는 그런 판결문이다.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논리 구성력을 논리 구성 능력을 가진 사람만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아주 따끔하게 냉정하게 할 건 하고 오히려 저렇게 하면요. 조금 더 안 좋습니다. 더 아프게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만 판결문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우리 신조 의원님의 개인적 의견에 대해서 제가 뭐 평을 붙일 수는 없고요. 다만 대한민국이 그 세계의 어떤 지도국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좀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은 다 존중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방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저도 당의 대변인이나 이런 걸 하면서 저희 당에 불리하게 나온 판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쉽다거나 뭐 그런 어떤 비판적 어떤 논평을 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와 나의 문제, 뭐 너의 문제, 뭐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지켜가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켜가는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정치권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고요. 예. 또 사법부 역시도 이런 어떤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본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위치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엄정한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어떤 존중받을 수 있는 판결을 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논평하겠습니다. 예. 자,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뭐 이거는 특별하게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검찰이 지금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따로 기소를 했잖아요. 영장 기각된 것 중에. 근데 이번에 위증교사 혐의로도 추가로 기소를 했다. 조금 전에 기소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각각인데 백현동 사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고 배임을 한 거냐. 뇌물죄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 다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검찰에서 위증교사 사건만큼은 자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영장 기각됐을 때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떼서 물론 불구속입니다만 기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 중앙지검에서 알림으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반부패 수사 3부가 이재명 지사 그리고 또 전 성남시장 수행 비서에 대해서 각각 위증죄와 위증교사죄와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지금 알림을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특히 이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었던 아니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예. 검찰은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세 가지 혐의잖아요. 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백현동 배임. 예. 그렇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검찰은 다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이 세 가지 혐의를 보고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자 위증교사 부분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본인 의견을 얘기한 거고 영장전담 판사로서 백현동 배임 문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연관돼 있을 것으로 의심이 들지만 뭐 방어권 차원에서 뭐 꼭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영장을 기각한 거잖아요. 예. 검찰은 이 세 가지를 각각 기소를 해도 충분히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 먼저 위증교사를 기소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았지만 그러나 백현동 배임 문제를 먼저 기소를 했고 예. 원래요 그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해서 그 각각 사건 별개로 기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검찰의 행동은 원칙적인 거예요. 예. 일괄 기소가 오히려 약간 좀 이상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일괄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각각 수사해서 원칙대로 불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구속 기소를 한 것이 아니고 예. 구속영장 저렇게 되면 구속영장 재청구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재청구하지 않고 바로 이제 재판에서 따져보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영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장 청구할 때는 세 건을 다 합쳐서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왜 기소는 따로 하느냐? 전문가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백현동 사건이 있고 이게 위증교사 사건이 있는데 이걸 같이 기소를 하면 검찰이 봤을 때 유죄 확정이 빨리 나올 수 있고 유죄가 확실한 위증교사 혐의가 이 백현동 사건이랑 같이 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유죄가 나도 같이 기소를 하면은 백현동 사건 결론 날 때까지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결론이 났어도 판결은 같이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떼서내면 검찰 입장에서는 위증교사 혐의라도 일단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런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보궐선거에 패배했죠. 국민의힘 휴일인 어제도 긴급 의원총회 열었습니다. 난상 토론 벌였습니다. 당내 소통을 강화해서 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의사결정하기 전에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안에서 사퇴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의총에서 있었던 얘기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합하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표한테 책임을 묻지 말고 단합을 하자. 책임을 묻는 것은 분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의 단합과 분열이 아니라 지금은 변화 혁신이 우리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자, 한쪽에서는 단합이다. 아니다. 지금은 변화와 혁신이다. 지금 경론이 계속 오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어제 오후 4시부터 지금 의원총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밤 8시 넘어서까지 이어졌고요. 뭐 중간에 김밥 같은 도시락도 들어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의총에서 첫 발언자로 나섰던 친윤계죠. 이용 의원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 총질은 안 된다. 단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애초부터 이제 사퇴론을 주장했던 서병수 의원이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민심을 읽지 못한다면 되겠느냐 이런 반박을 내놨고요. 예. 또 비윤계 김용 의원은 더 크게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했는데 바이든, 체리따봉 등 모두 대통령 잘못 같은데 백날 우리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해봤자 과연 뭐가 바뀌겠느냐 이런 직격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밖에도 뭐 송파구청장 선거였으면 이겼다. 구청장 선거란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크게 책임을 진 것이다. 이런 반대급부 말들도 나왔었거든요. 특히 영남 지역 의원들이 대부분 대통령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면서 서로 맞불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도요.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박대출 의원 후임으로 지금 정책위의장에 유이동 의원을 내정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발표를 했고요. 사무총장에는 이만희 의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결론은 그래 김기현 대표 체제로 일단은 질서 있는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정치권에서요 흔히 얘기하는 질서와 변화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질서 있게 하려면 변화를 유지할 수가 없죠. 변화를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죠? 이런 문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아마 5%포인트 이내로 졌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려 17%포인트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격차로 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라는 것이 조그만 선거고 투표율이 뭐 50%도 안 되지만 이 정도라고 하는 건 서울 지역 전체의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 하는 걸 보여준 증거다.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단합을 안 해서 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단합해서 그 선거를 치렀는데 졌잖아요. 그럼 지금 단합하면 앞으로 선거 이기나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를 다시 유지한다고 하니까 유지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내년 총선까지는 보궐선거가 없어요. 예. 다시 민심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아하. 근데 이 여론조사라는 게 계속 나오지만 여론조사는 또 들쭉날쭉해요. 민심은 역시 선거로 확인하는 거죠. 예. 저희 같은 평론가도 민심 확인하기 쉽지가 않아요.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뭐 여론조사하고 다르다. 내가 파악한 바닥 민심은 그게 아니다. 이런 반론을 받거든요. 예. 선거로 확인하는 겁니다. 선거로 확인했는데 지금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총선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저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선거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다. 거부하는 거라고 저는 보죠. 개인적으로. 아니 이 선거에서 확인했잖아. 17%포인트 차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자, 이런 논란 속에 오늘 아침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기자들이 모두 지켜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이 주도하겠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당정대 관계에 있어서 당이 민심을 전달하여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안에 대해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당정대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그럼에도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그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바로 지금 핵심은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그러니까 용산과 민심이 동떨어지면 당 대표가 그동안은 조용히 있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가서 얘기하겠다, 요구하겠다. 과연 그럴 것인가? 용산 대통령실 찾아가서 뭐 대놓고 얘기하죠. 윤 대통령한테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하죠. 가능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전에 국민의힘이 좀 자체적으로 좀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당으로서의 기능은요, 지금 저렇게 민심의 쓴소리를 가감없이 그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예. 또 필요할 때 나서야 됩니다. 야당과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게 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다든가 뭐 이럴 때는 또 치열하게 나서서 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총대를 맬 때는 매야 된다. 예. 근데 지금 그 용산 주도권이라는 게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총대를 매야 되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 매니까 좀 답답한 나머지 그냥 용산에서 좀 나서는 이런 그 현상들이 왕왕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그
이제 당정 관계를 바로 잡자라는 그 취지라는 걸 충분히 알고 저도 동의를 하지만 당이 총대 메고 나서야 될 땐 확실히 나서서 뭐를 해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대표 뭐 사퇴하라 뭐 아니 책임지는 게 무조건 사퇴하는 게 책임지는 겁니까? 세상에 정치 그렇게 하면요. 정치판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사퇴하면 이제 비대위를 만들자는 건데 우리가 이제까지 보자고요. 최근 10여 년의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수많은 비대위가 여야 양쪽에 다 출연했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예. 그 많은 비대위 중에서 그나마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비대위는요. 딱 2개 말고는 없습니다. 이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2012년 박근혜 비대위, 민주당 계열에서는 2016년 김종인 비대위 말고는 뭐 수도 없이 많은 비대위가 뭐 명멸을 했지만 비대위가 답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은 뭐 그냥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실 정치는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찾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요. 오늘 최고위 열렸잖아요. 아까 그 최고위 때 김기현 대표 발언까지 들었는데 그때 최고위원 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나 봐요. 막 대표는 얘기하고 계신데 그 옆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저런 게 포착이 됐어요. 오늘 아침 사진 기자가 촬영을 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황당하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갑자기 최고위 옆에서 김기현 대표 얘기하고 있는데 조수진 최고위원이 뭐 문자를 주고받다가 발생한 일이라고요? 예, 이게 조수진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이제 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랑 이제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김성호 부원장. 예, 이제 본인이 당직 인선에 대해서 먼저 보냈더니 지금 저 부원장이 김성호 부원장이 이러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또 뭐 건전한 당정 관계 만들겠다고 말하자마자 쫓겨나게 생겼다. 그만큼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요. 여론조사 보시겠습니다. 요즘 민심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좋지 않습니다. 보궐선거 이후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보궐선거 이후 첫 여론조사인데 지지율이 역전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과 13일 조사를 한 건데 강서구청장 선거가 지난 11일에 있었잖아요. 그 바로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 결과 민주당이 38.1%, 국민의힘이 33.9%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 지난 6월부터 지금 8월, 10월 이렇게 추이를 지금 보고 계신데 국민의힘은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8월에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으로까지 간극이 좁혀지다가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직후에 실시된 조사에서 저렇게 간극이 다시 벌어지면서 역전된 상황인 겁니다. 이 같은 그 전이죠. 10일부터 12일 실시된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도 서울에서 33%가 나왔어요. 예. 이게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하락한 거고 또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도 9%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지금 여권의 수도권 위기론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오늘 아침에도 한 여론조사에서 조사 결과가 리얼미터 나왔는데 조사도 있는데 뭐 예. 자세히는 못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픽이 준비가 안 돼서 역시 역전이 됐고 하락률은 똑같아요. 추이가 지금 비슷하게 하락 국면으로 여권 모두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지금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박수현 의원님, 네. 지금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한 것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것은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 기조의 방향을 바꾸라라고 하는 심판이 분명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 당이 각자의 이 민심을 잘 읽고 처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은 국정 운영 방향을 빨리 바꾸는 것. 예. 그다음에 민주당은 여기서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는 심판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심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당은 역시 여당의 실수의 반사 이익을 가지고 뭐 사는 것이 야당이다 이런 뭐 통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잘해서 이렇게 민심의 어떤 정당 지지도가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금은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에게 좀 정신 좀 차려라라고 하는 회초리를 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때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정말 잘해야 이런 것들이 좀 그대로 좀 견고하게 유지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민주당도 그렇게 이것을
계속 유지해 갈 만한 동력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지지율 변화가 민주당이 잘해서라기 그렇게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질문드리면 어떨까요? 이재명 대표가 잘해서 그런 걸까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죠. 그러니까 국민께서 회초리를 들으셨는데 이것은 우선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때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빨리 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권력을 위임받은 이 집권당 대통령의 어떤 방향에 빨리 회초리를 먼저 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국민은 판단하신 것이죠. 예. 자, 일단 회초리는 국민의힘이 맞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시 한 의원이 그런 얘기, 정진석 의원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이게 강소라서 졌지 송파했으면 우리가 이겼을 거다. 근데 총선이라는 건 신주 의원님, 네. 이게 강서에서도 치르고 송파에서도 치르는 그런 게 내년 총선이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민심? 그래서 저는 뭐 약간 그 얘기는 조금 그 번지수를 잘못 찾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물이 반잔 남았을 때 긍정적인 마인드와 부정적인 마인드, 반잔뿐이 안 남았다, 반잔이나 남았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그 강서구청장 이것도 그냥 무공천했으면 이런 꼴 안 당했을 텐데 왜 그냥 그 공천해가지고 뭐 했느냐. 근데 그건 이미 엎어진 물 아닙니까? 그런데 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무공천을 해가지고 요번에 그런 뭐 이런 참패를 겪지 않고 데미지도 없이 그러면 이 체제가 그대로 갔을 거 아니에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갔는데 그런데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요번 그 강서의 충격적인 패배 같은 그런 결과를 지금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그 성적표를 받아들면 그거는 뭐 진짜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요. 예. 그래서 이게 예방주사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효과는 있었고 문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서 전화위복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근데 쭉 정치권을 취재해 오셨으니까 이게 여론조사라 여론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한번 꺾이는 것도 물론 이제 문제인데 5개월 거의 6개월 가까이 지금 총선이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권이라고 하는 데는 야권과 달라가지고 야권은 여당이 하는 거 반대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되는데 그 여권은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시간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 카드를 쓰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5개월 남짓 지금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권에서 정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그 어떤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느냐. 반성을 해야 처방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정진석 의원이나 뭐 여권의 지도부, 김기현 대표나 이런 사람 입장을 보면 송파구청장 선거라면 이겼을 것이다라는 거는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강서구청장 그건 원래 민주당 그 텃밭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개월 동안 그 많은 카드를 별로 안 써도 우리가 총선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내년 총선에 나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별 변화 없이 그 총선을 맞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총선 때 그 평가가 냉정하게 나오겠죠.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보태면 예. 이제 이게 아마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의대 정원 확대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전에 반대를 했었어요. 또 민주당은 찬성을 했었고 예. 근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여야가. 어허.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또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그 의사 직역에 있는 의사들을 설득해낼 것인가? 반대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던진 민생 과제인데 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저는 강서구청장 패배 선거 이후에 이런 후유증들과 맞물려서 아마 그 지금 집권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운명을 총선을 향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아마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 판단을 해봅니다. 의사정원 문제도 예. 의료법 관련된 아마 것도.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벌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야당은 여기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관철해낼 거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가가 함께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이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이냐. 지금 이제 정책적인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요 카드, 이 사람 카드는 어떻게 할 건데요? 바로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당시에 먼저 안철수 의원이 거기 갔다가 앞에서
땡땡하고 자빠졌네 하니까 그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안철수 의원이 유세하다가.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땡땡하고 자빠졌는 거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게 막 퍼지면서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민의 욕설에 나는 유머로 답을 한 건데 왜 이렇게 문제를 삼습니까 했더니 이걸 문제 삼고 나와요. 누가? 바로 이준석 대표입니다. 들어보시죠. 1번 윤석열 대통령, 2번 2번 김기현 대표, 네. 3번 어제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막말한 안철수 대표. 갑자기 진경훈 후보 디스한다고 네. 뭐 지하고 자빠졌죠라고 했습니다. 유세차에서. 제가 이렇게 지원 유세를 한 도중에 시민 한 분이 지 뭐 하고 자빠졌네. 걔 뭐 이렇게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GX하고 자빠졌죠 하하하 하고 이렇게 유머로 승화시켰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준석이 가장 먼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안철수가 막말을 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 대통령 당대표 다음 세 번째로 제가 책임자다. 그렇게 거짓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자, 두 사람의 이 오래된 악연, 뭐 총선에서 같은 지역에서 맞붙었던 그 악연이 지금까지 계속 가는데 지금 또 같은 당에 소속이 돼 있고 물론 뭐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만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일단 그 얘기부터 하죠. 2차전으로 지금 이어진 내용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말싸움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 진위 여부를 놓고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 윤리위에다 제명안을 올리겠다면서 지금 당원들로부터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저도 가늠이 안 돼서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들어가 봤더니 꽤 본격적입니다. 지금 그 사달이 벌어진 이후에 페이스북 메시지만 한 4개 정도를 올리면서 장문의 글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나의 발언인 사실은 이렇게 지금 그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가 나를 향해서 한 욕설을 놓고 내가 그 욕설을 웃음으로 승화하는 과정 중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걸 계속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나 지금 안 의원이 제일 이제 치명적으로 보는 부분은 가짜뉴스라고 보는 부분은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선거,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지게 되면 대통령, 당대표, 그리고 세 번째로 안철수가 책임자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이 꽤 아프게 들렸고 또 꽤 가짜뉴스의 시발점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도 다 링크를 올리면서 서명운동에 직접 나서달라 이렇게 지금 각종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서명한 링크를 다 올려놓고 안철수 의원이 화가 많이 났네요. 예, 본격적으로 지금 윤리 제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반대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얘기가 그 라디오 방송 중에서 이제 그 청취자들이 이제 문자 메시지 등등을 보내주고 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1, 2, 3번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3번으로 안철수 대표를 얘기한 것이지 안철수 전 대표를 얘기한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중치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발언 역시도 전후 관계를 뜯어보면 지금 안 의원이 오해하고 있는 식의 뉘앙스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이러면서 본인이 틀린 말을 한 거를 지금 인지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꼭 누구를 생각나게 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아까 그 그래픽 볼까요? 응석바지라고 했어요. 응석바지 이준석 제명 서명운동 시작하겠다. 지금까지는 응석바지였는데 자, 뭐 바로 질문 드리죠. 신주호 의원님. 네. 자, 이 이준석 전 대표를 어찌하오리까? 총선에 끌고 같이 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저 뭐 본인 입에서 나온 뭐 막말이 아니고 뭐 그 해명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우리가 좀 동영상 확인했지만 누군가가 뭐 저 반대 쪽에서 욕설을 하니까 그걸 유머로 받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걸 잘못 얘기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꼭 뭐 이렇게까지 뭐 제명을 위한 서명 운동을 지금 해야 되는가? 뭐 지금은 가급적이면 그냥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언행을 해왔는지는 뭐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새삼 저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뭐 제명 뭐 서명 운동까지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는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당 내부 사정이 복잡한데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자, 사실 뭐 좀 볼썽사나운 설전 아니냐, 뭐 저는데 누가 더 잘못했느냐, 이걸 왜 따지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윤희숙 전 의원도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당이 지금 자빠졌네 논쟁에 들어가야 되냐. 지금 둘 다 어른 아니에요, 사실. 한 분은 전 대표까지 하셨고 한 분은 또 우리 당의 또 어른이시고 아니,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니고 지금 저는 언론들도 그런 거 받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십성이지만 두 분 좀 자제하셔야 돼요. 저기 안철수 의원은 무게감이 있는 의원 아닙니까? 대선 주자였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언짢으실 때 그거를 탁 이렇게 여기까지라는 그 마음의 기제가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 말씀하실 때는 아니죠. 자, 지금 발언한 윤희숙, 또 안철수, 또 이준석, 이 세 사람이 내년 총선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출마를 할지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요즘 뭐 탄핵 소추안 뭐 계속 지금 추진한다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런데 11일 새벽에 웬 40대 남성이 한동훈 장관 집 앞에, 저게 뭡니까? 저게 뭐예요? 집 앞에 뭐 잔뜩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뒤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CCTV에 두고 가는 장면입니다. 뭐였느냐? 흉기, 그리고 토치라고 하죠. 왜 그 불 붙이는 거. 이런 걸 집 앞에 놓고 갔답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예, 이게 지난 11일 새벽인데요. 경남 도곡동에 있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여러 점을 놓고 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저 한동훈 장관 자택 앞 현관문 맞은편에 CCTV에 찍힌 모습이거든요. 이 CCTV를 보면 이 왼손에는 저렇게 종이 가방을 들고 있는 한 인물이 아파트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서 뭔가를 이제 바닥에 내려놓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예. 이 물건을 장관이 이제 국정감사에 출석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는 길에 발견을 하면서 문 열고 집 앞에 나오는데 저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신고가 된 거죠.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신고를 했는데 이 아파트 측은 남성이 보안시설이 돼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에 비상 계단을 이용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야, 미리 다 그러니까 계획적이었네요. 예, 근데 이게 이제 14일, 그러니까 벌어진 일이 11일이거든요. 근데 경찰이 수사 끝에 14일에 강동구에서 42살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지금 체포한 상태입니다. 이 40대 남성은 결국 붙잡혔습니다만, 자, 근데 의문이 드는 게 뭐 이런 거야, 뭐 그냥 어떤 광인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 40대 남성이 어떻게 그 집을 알았냐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 집을 어떻게 알고 콕 집어서 찾아갔을까? 오늘자 조선일보 신면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집을 위협한 40대는 더 탐사, 인터넷 매체 더 탐사를 보고 주소를 알아냈다. 자, 더 탐사에서의 작년에 그런 보도 있었잖아요. 한 장관 집을 찾아가서 탐사 보도한다고 막 이렇게, 아니 거기 그 같이 노래 부르는 사람 청담동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쫓아갔었거든요. 그때 저기서 주소가 노출이 됐다는 겁니다. 작년 11월 유튜브 더 탐사 관계자들이 한 장관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저 영상에 자세히 보면 호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호수를 보고 찾아갔다. 야, 요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분이요, 지금 경찰에 체포가 되고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는데, 뭐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지난 2년간 나를 괴롭혀온 권력자 중에 한 명을 손보고 싶었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본인이 살아온 그 경력이나 삶을 봤더니 무슨 그렇게 뭐 그 권력자하고 뭐 연관될 만한 뭐 그게 없어요. 예. 그런데 왜 저랬을까? 그러니까 더 탐사의 그 범죄 행위가 없었다면은 저런 모방 범죄가 과연 발생했겠느냐? 저건 모방 범죄다? 저는 모방 범죄라고 봅니다. 더 탐사의 그런 그 선행, 그런 그 범행 혐의가 없었다면은 저런 모방 범죄가 발생했겠느냐?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더 탐사 강진구 기자의 경우에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이 됐어요. 예. 한 번은 그 유창훈 판사가 또 그 기각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강진구가
그때 그 사건으로 구속이 됐다면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과연 했겠는가? 아하. 그런 의문도 좀 던지고 이렇게 해도 되네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런 판단이신 네, 겁니까? 그런 의문도 당연히 던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비판받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더 탐사의 어떤 보도 행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났으므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번지는 것은 저는 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 시절에 그 자녀의 생일 때 케이크를 들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뭐 엄청난 비판을 가했던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테러 미수나 뭐 이런 어떤 것들로 당연히 국한이 되어서 비판받고 처벌받으면 될 일이지 이것이 어떤 언론의 어떤 그 문제까지 비화되는 것은 저는 뭐 마땅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그냥 한마디 붙이면 한동훈 장관은 아직까지는 좀 기운이 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주목도를 계속 높이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도 계속 이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그리고 아까 이제 장관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더 탐사 뭐 불구속됐네. 물론 이제 무죄라는 건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그걸 보고 따라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언론 윤리 기준 같은 걸 보면 사실은 그 자기네들이 이제 그 앞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의 자택 뭐 주소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왜 블러 처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하는 거죠. 근데 더 탐사는 왜 그걸 그대로 노출을 했을까요? 저는 뭐 일종의 좌표 찍기라고 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여기 살아요 하는 거를 보도한 셈이잖아요. 그 자체는 기사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 가지고 경찰이 아직도 결론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사야. 예. 결론을 안 내기 때문에 이 40대 남성의 경우에는 그렇게 찾아가도 되고 그다음에 찾아가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오해를 거죠. 할 수도 있다. 아니,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빌미를 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치열한 교전이 벌써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전선이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까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처음으로 내각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החמאס חשב שאנחנו נתפרק, אנחנו נפרק את החמאס.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은 가자 지구뿐 아니라 북부 접경을 맞댄 레바논으로도 향했습니다. 반 이스라엘 전선에 있는 헤즈볼라를 겨냥했던 로켓은 레바논에 있는 유엔군 본부에도 떨어졌습니다. במלחמה בצפון, אנחנו לא רוצים להסלים את המצב, יש לנו משימה לטפל בה ואנחנו נטפל בה. אבל אם מישהו יעשה טעות, הוא יישא במחיר. 이런 상황에 하마스 배후로 의심받는 이란까지 참전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미국 정부는 확전을 막는 데 총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The USS Eisenhower from the United States towards the region to give additional capacity to respond to any contingency and also to send a clear message of 중국은 이스라엘을 향해 도를 넘었다며 중동 특사를 파견해 압박 수위를 높였고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휴전 결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양측 충돌로 인한 사망자는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전쟁통에 수십만 명은 피난길을 가야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야, 요즘에 지금 저런 옛날 왜 소달구지 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당나귀가 끄는 저 달구지를 타고 저렇게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대인데 저렇게 탈 것이라고 되는 건 아무거나 저분도 휴대전화를 쓰면서 달구지를 타고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랍 사람의 이 얘기인데 우리는 아랍인이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شو ميه ولا في اي لا ميه للشرب ولا ميه مالحه تتحمم ولا اي شيء ولا كهرب ولا اي مقومات للحياه، الوضع صعب للغايه يعني. حيوانات، احنا بشر احنا العرب، وينكم يا عرب بشر. 네, 저도 인간입니다. 왜 내가 어디 사고 어느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이 전쟁의 희생양이 돼야 되느냐. 근데 저런 대피하는 분들은 그나마 나은 거고 지금 대피조차 못한 사람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피난민들을 보면 우리 6.25 때 생각이 나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제시한 시간 안에 모든 주민이 다 피난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가 많이 지금 파괴돼서 전쟁 때문에 예. 이동이 어려워졌고 환자라든가 애초에 거동이 불편한 이들도 있고 예. 더군다나 뭐 대피소라든가 차량, 연료 이런 게 부족해서 이동이 계속해서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하마스가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삼기 위해서 이동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근데 또 그런 하마스의 방해를 뚫고 피난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인 게 이집트가 국경 개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피난민들이 발이 묶여서 생활 필수시설이 제공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자,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야, 장현주 변호사님, 네. 지금 저렇게 남쪽으로 가라고는 합니다만 그 피난길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 인명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텐데요. 예. 특히 하마스 입장에서는 또 이스라엘 지난 공습 때 납치한 150여 명의 그 인질들도 있고요. 또 가자 지구에 그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도 인간 방패로 내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마스가요. 이들 무장 대원들 사이에다가 이 민간인들을 섞어놓거나 또는 반대로 하마스가 민간인으로 위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군이 이를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아, 서로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상군이 투입된다라고 한다면 민간인의 피해가 당연히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자 지구의 주민은 230만 명 정도로 돼 있고 그리고 하마스 대원들은 한 3만 명 정도다라고 추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하마스가 가자 지구 안에다가 파놓은 땅굴도 있고 또 그 속에 설치한 함정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스라엘 군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막상 지상군이 투입된다고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보장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걱정인데 한국인 163명, 우리 군이 제공한 수송기 타고 그나마 다행히 무사히 귀국했죠.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근데 이렇게 봤더니요. 그 군 수송기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도 있었대요. 일본인 51명도 우리 수송기를 통해서 구출이 됐습니다. 지금 도착을 하고 있는 저 수송기인데 이러니까 야, 한국 사람 고맙습니다. 아이고 형님 고마워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네, 지금 15일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13일에 우리 군 수송기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163명을 태우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본인 51명도 함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고 서울공항에 도착을 한 겁니다. 예. 사실 뭐 한일 간의 과거의 역사적인 감정들 때문에 항상 한일 관계는 항상 저희 국민들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런 부분은 다 넘어서서 그렇죠. 당연히 인도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요. 굉장히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제 한국을 형님이라고 칭하면서 형님의 그릇이 다르다. 역시 한국의 호의에 감사한다. 또 이런 일이 많이 늘면 양국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쟁 속에서도 이런 또 훈훈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의 전쟁을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이미 만난 거는 지난번에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 전에 러시아에 대량의 살상 무기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런 미국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양이길래 대량이라고 할까요? 컨테이너로 따지면 거의 1000개 이상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1000개 이상이 지금 러시아로 넘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이요. 9월 그리고 10월 초순까지 북한과 러시아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위성 사진을 보면 좀 충격적인 장면들 담겨 있습니다. 9월 7일 그리고 8일 북한 나진항에서 컨테이너 약 300개가 출발을 하는데요. 이야. 9월 12일에는
이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이 러시아 두나이 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이 돼서는 이 선박을 실은 열차가 러시아 티오레츠크 탄약고에서 다시 포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지난달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 전에 이미 두 정상이 만나기 전부터 무기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 가능성이 제시되는 것일 텐데요. 다만 미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그 장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도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호의로 저렇게 무기를 보냈을 리는 없죠. 분량도 상당한데요. 그러면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거나 북한이 원하는 그 선물이 뭔지를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미국 측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이제 그 군 관련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제 전투기거든요. 전투기가 다 이제 공군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공중을 완전히 장악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투기를 어느 정도 공급받는 것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 추측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번에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했을 때 우주기지를 직접 둘러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찰위성도 또 실패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로켓 기술을 일부 전수받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달 말에 뭐 3차 발사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더 이상의 실패는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이 로켓 기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송인 박수홍 씨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친형 부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 씨가요. 지난주 금요일 공판이 끝나고 이런 심경을 내놨대요. 고아가 된 것 같다. 고아가 된 것 같대요. 부모가 없는 게 고아 아닌가요? 부모 있는데. 아니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박수홍 씨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박수홍 씨 부모님이 증인으로 이제 참석을 한 거예요. 거기서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한 폭로 같은 주장을 막 내놨는데 그 폭로를 아버지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뭐 수홍이가 뭐 여자를 좋아했다, 아기가 생겨서 형과 형수에게 처리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저게 사실관계도 불분명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여기 뭐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리기 어려운 특정 단어, 용품 여러 가지 나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다 일일이 전해드리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말을 줄이는 건데 그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이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사실관계도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은 조금 이제 감춰줄 수 있는 거, 좀 이렇게 옹호해줄 수 있는 건데 저렇게 폭로를 한 와중에 저게 큰형 부부 횡령 혐의 재판이었거든요. 재판 내용하고도 상관없는 그냥 박수홍 씨 얼굴에 무조건 먹칠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뭐 주장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판이 일었는데 이에 대해서 박수홍 씨가 한 매체에 정말 고아가 된 것 같다, 참담하다 그렇게 생각을 밝힌 겁니다. 예, 물론 부모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내 아버지가 지금 나의 그 정말 그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막 그런 얘기까지 다 법정에서 한다는 게 그래서 고아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박수홍 씨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한테 잘해라, 가족한테 잘해라. 그것도 울면서 들어보시죠. 수홍이 형 이제 처음 뵀을 때부터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던 건 성규야, 너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너 가족한테 잘해야 된다. 그걸 죄송합니다. 폐부를 찌르는 말이 있었어. 제발 나오지 마라. 부모 버리고 형제 버린 놈이 이렇게 나와서 돈벌이를 하냐? 난 내가 부족한 인간이지만 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걸 제일 잘하니까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참 가족과 법적 공방을 벌인다. 그것도 뭐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는 공인이 이 자기 자신한테 상당히 참담한 심정일 겁니다. 하지만 또 법정은 또 법정이잖아요. 이 가족들이 이렇게 폭로를 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박수홍 씨 부모님이 했던 발언들은 전부 허위 사실이다라는 것이 박수홍 씨 측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유튜버 김용호 씨가 박수홍 씨하고 박수홍 씨 부인에 대해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허위 사실에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뭐 25가지의 거짓말과 내용이 같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 유튜브 보고 방송 보고? 그럼 유튜브를 보고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도 지금 김용호 씨도 재판을 받는 도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연결이 됐지만 예. 일단 지금 김용호 씨가 그러면 그 내용을 어디서 들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김용호 씨 측 변호인이 그때 무슨 표현을 썼냐면 형수한테 들었다, 박수홍 씨의. 그러니까 박수홍 씨 형수로부터 나온 허위 사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수홍 씨 형수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하고, 이 부모님에 대해서까지 만약에 이걸 문제 삼는 거는 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일단은 형수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김용호 씨, 유튜버 김용호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가족들은 또 그 상처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박수홍 씨의 아내죠. 김다혜 씨가요. 본인이 출연하는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에 글을 올렸는데요. 내가 그곳에 갔을 때는 그때는 나에게 사과해 주시길이라는 그런 심경을 나타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그 글과 함께요. 김용호 씨가 사망하면서 관련 재판이 공소기가 결정됐다는 그 화면까지 캡처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김용호 씨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박수홍 씨 부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고요. 2021년 8월에 박수홍 씨 부부가 김용호 씨를 고소를 해서 관련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남성이요, 남해안에 있는 어떤 섬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낚시하고 있는데 웬 강아지 한 마리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와, 내가 뭐 먹을 거 줄까 했더니 계속 꼬리를 살랑 치면서 옆에 있대요. 그렇게 잘 놀았습니다. 낚시 끝났죠? 집에 가는데, 차 타고 집에 가는데 뭐가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개래요. 아까 그 강아지가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앉아. 너 짖지도 못해? 아니야, 쟤 동네 강아지 아닌 것 같아. 저 강아지 왜 이렇게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참, 저 강아지가 저 동네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아니라 유기견이었다고 합니다. 버려진 강아지. 것처럼 한 남성이 남해에서 낚시 중이었는데 낚시하는데 옆에 이제 강아지가 와서 계속 꼬리를 흔들고 옆에 있는 거예요. 네, 저렇게. 네, 그리고 안 갔다고 해요. 그래서 동네 강아지인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동네 강아지는 아닌 것 같고 유기견 같았다고 하는데. 계속 쫓아와. 네,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낚시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차에 올라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강아지가 수백 미터를 저렇게 계속 차량을 따라왔었다고 해요. 아이고. 근데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도로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저 친구를 다시 태우고 저 낚시하던 그 동네로 다시 가서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전부 우리는 모르는 강아지예요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 마을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아닌데 되게 귀여운 강아지인데 아니 왜 저렇게 달리는 차까지 쟤는 쫓아온 거예요? 유기견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집에 이미 리트리버 그 반려견이 있고 갓 돌이 지난 아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 그 강아지를 본인이 이제 데리고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었는데 저렇게 차를 타고 타고 가는데 쫓아오니까 그래서 눈에 밟히잖아요. 네. 결국 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입양을 했고 뽀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쁠 때는 저렇게 했다가 휴가 가서 저렇게 쟤만 좋고 놓고 오는 거예요. 저런 게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해마다 11만 마리나 버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귀여워요, 쟤. 네, 특히나 휴가철이나 휴가 기간이 있을 때마다 전국적으로 유기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네. 2020년 기준 3개년 통계를 봤을 때 2월부터 꾸준히 늘어서 휴가가 시작되는 7월 정도에 유기동물이 가장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동물 집으로 데리고 올 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입양을 했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성숙한 반려인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마 뽀순이라는 이름으로 또 새 견생을 살게 됐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통방통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